안녕하세요. 진로독서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화가죠. 어린이처럼 그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를 함께 만나러 떠나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블로 피카소의 생애를 낭독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남긴 또 유명한 명언을 함께 따라 읽고 또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피카소의 그림을 감상하고 또 진로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의 예술 작품도 여러분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또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자신의 예술 세계에 혼을 바친 파블로 피카소의 생애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꼭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는 현대미술의 아버지, 현대미술의 개척자, 현대미술의 파괴자, 현대미술의 마술사, 큐비즘의 완성자 등으로 불린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의 남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피카소는 제도권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유로운 그림을 그렸다. 파리로 이주하여 고갱, 고흐, 르누아르, 툴루즈, 뭉크 등 미술계의 거장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절친의 죽음을 계기로 모든 그림을 청색으로 그린 청색시대를 거쳤고 많은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하였다. 그를 일컫는 수식어처럼 피카소는 20세기 미술계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대표작으로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 등이 있다.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화가이자 미술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그림과 미술 도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피카소는 생후 1년이 지나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피스부터 달라고 졸랐다. 연필을 손에 쥐자 서슴없이 나선 모양을 그렸고 자신이 좋아하는 큐리어스 그림도 그렸다. 어머니는 이런 피카소가 마냥 신기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의 붓과 물감을 선물로 주었다. 피카소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사물을 보면서 묘사하는 것을 즐겼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그림만 그릴 수는 없고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도 해야만 돼서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다. 부모님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발버둥 치며 때를 쓰는 피카소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 학교에 데려가곤 했다. 피카소는 학교에서도 책상에 비둘기를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피카소는 14살 때 바르셀로나의 미술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았다. 피카소는 어디를 가든지 수첩과 연필을 갖고 다니면서 대생 연습을 했다. 아이와 노인, 고양이와 개, 집과 컵 등 다양한 인물과 사물을 날카로운 눈으로 포착해서 그리곤 했다. 수업이 없을 때는 미술관에 그림을 보러 다녔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교내 미술 대회에서 입상해 큰 상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단체 생활과 엄격한 규칙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겼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피카소의 솔직한 심경이 잘 담겨 있다. 얼마 전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 평가를 해주셨어. 인물의 비율과 대생은 잘했지만 직선으로 그리면 더 좋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인물을 포장할 케이스니까 앞으로는 틀에 맞춰서 그리라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이시더구나. 나보다 훨씬 아는 게 많고 그림도 잘 그리는 선생님이지만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하시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림은 좋아했지만 학교 미술 교육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20살 청년이 된 피카소는 친구 카사헤마스와 함께 유럽 미술의 중심지였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파리는 고전 양식을 깨뜨리려는 실험 예술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서 피카소에게는 매우 흥미진진한 곳이었다. 파리 여행은 피카소에게 새로운 생각과 행복을 안겨주었지만 카사헤마스에게는 불행을 선물했다. 카사헤마스는 파리에서 만난 어떤 화가의 모델과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1년 후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갑작스런 친구의 자살로 피카소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림에도 영향을 미쳤다. 친구가 죽고 나서 4년 동안 피카소는 모든 그림을 청색으로 그렸고 이 시기를 청색시대라고 부른다. 청색시대의 대표작 인생에는 거지와 장님, 절망한 여인, 거리의 악사, 시리에 빠져 부둥켜하는 남녀 등이 차갑고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친구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피카소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한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평론가들로부터 재능 있는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카소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툴루즈 로트렉에게서는 파리의 밤 풍경과 카페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배웠고 인상파 친구들에게서는 풍부한 색채 사용법을 배웠으며 시인 아폴 리네르에게서는 뛰어난 감수성을 배웠고 야수파 마티스에게서는 색채만으로 형태와 입체감, 그림자, 원근, 내면을 표현하는 비결을 배웠다. 언젠가부터 피카소는 최고의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르게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 궁리했다. 그러다가 선배 화가 세잔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산과 건물을 단순하게 그린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얼마 후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가면을 보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표현한 눈, 코, 입 등에서 강렬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느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존의 화풍과는 달리 단순하면서도 특징을 잘 살린 그림을 그려야겠어. 피카소는 세잔의 그림과 아프리카 가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밑그림만 800장이 넘게 그린 끝에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란 그림을 완성했다. 피카소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림을 보여줬다. 그런데 너무 낯설고 이상해서 친구들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배경은 깨진 유리조각 같았고 딱딱하게 굳은 몸, 한쪽이 잘려나간 것 같은 몸, 뒤틀리고 일그러진 얼굴, 등에 붙은 것처럼 보이는 얼굴 등 무섭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했다. 그림을 좋게 평가한 사람은 칸바일러라는 독일인 수집가 한 명뿐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칸바일러는 그 후 평생 동안 피카소의 친구이자 돈독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피카소의 친구들과 평론가들은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나서야 작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피카소는 서양의 전통 미술의 반기를 들고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의 특징을 결합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회화 세계를 창조했던 것이었다. 훗날 이 작품은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20세기 최초의 진정한 회화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조르주 브라크라는 친구도 피카소와 비슷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입체주의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입체주의는 기존의 회화에서 강조해온 명암법과 원근법을 무시하고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분해해서 하나의 캔버스의 사물의 앞면과 옆면, 눈에 보이는 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면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내는 미술 사조를 말한다.
즉 2차원적 평면성을 극복하고 3차원에 도달하고픈 화가들의 열망이 반영된 화풍이다. 피카소는 입체주의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며 색채보다는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색채는 인물과 배경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고 작품의 주제는 원기둥과 원뿔, 입방체 같은 기하학적 도형이나 모양을 사용했다. 피카소는 위, 아래, 좌우 등 대상의 여러 면이 동시에 보이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그림을 그렸고 빛도 여러 가지로 사용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창조할 수 있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5년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입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렸다. 한 밧줄에 매달린 2명의 암벽 등반가처럼 모든 일상과 그림 작업을 나누었다. 그들의 그림에서 이미지는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나중에는 주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기까지 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서로 상대방의 창조적인 생각에 영향을 주면서 입체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피카소는 작품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담았다.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올가의 초상에서는 자신의 연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어머니와 아기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다. 올가와의 이혼 후에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린 해변의 인물들에서는 무의식적인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고 에스파냐 내전 중에 그린 게르니카에서는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느낄 수 있다. 피카소는 화가로서 사회적인 책임감도 느꼈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 독재자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고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도 했으며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화가의 본분을 잊지 않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 피카소는 늘 창의적인 영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서 특정 기법이나 매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피카소는 석판화와 애칭 기법, 즉 금속판에 그림을 새겨 종이에 찍어내는 기법, 리노컷 기법, 이것은 리놀륨에 그림을 새겨 찍어내는 판화의 종류를 말합니다. 리노컷 기법을 이용한 선화를 많이 남겼고 종이나 합판, 나무판 등에도 유화와 수채화를 많이 그렸으며 철사와 나무, 청동, 바구니, 양철 조각 등 잡동사니를 활용한 조각 작품도 많이 남겼다. 새로운 기법이 적용된 도자기도 많이 만들었고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다양한 사진도 찍었다. 자전거 손잡이와 의자를 결합시켜 만든 황소의 머리, 나무 토막과 철사로 만든 비둘기, 바구니와 구두로 만든 줄넘기 하는 소녀, 장난감 자동차와 꽃병 손잡이, 케이크판으로 만든 새끼를 안고 있는 비비는 대표적인 조각품이다. 피카소는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피카소는 과거의 걸작품을 변형한 시리즈 작품도 선보였다. 그에게 영감을 준 옛 거장들은 에듀아르 마네, 디에고 벨라스케스, 외젠 들라크루아 등이었다. 대표적인 마네의 작품에 기초한 풀밭 위의 식사를 통해 피카소는 자신을 거장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성과를 빌리기도 하고 주제를 더 살리기도 하며 기교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서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했다. 사람들은 피카소 덕분에 원작을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화실에 놀러 왔다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물었다. 피카소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떤 것을 완성한다는 말 속에는 끝장낸다, 파괴한다, 정신을 빼낸다, 치명타를 날린다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 투장에 있는 황소에게 창을 던질 때처럼 말이지. 하지만 나는 그림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네. 그래서 그림 그리기에는
끝이나 최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영원한 탐험이라고 할 수 있지. 피카소는 80이 넘어서도 젊은이처럼 지칠 줄 모르고 창작 활동에 매진했다. 90이 다 되었을 때 열린 대규모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동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책을 봐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카소는 80이 넘어서도 젊은이처럼 지칠 줄 모르고 창작 활동에 매진했다. 90이 다 되었을 때 열린 대규모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해요. 취재를 위해 전시회에 참여한 기자가 어떻게 그 연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림은 나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그림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지요. 자, 90이 다 된 피카소의 목소리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림은 나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그림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지요. 피카소는 1973년 4월 프랑스 남쪽의 무쟁에서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는 92년을 살면서 회화와 판화, 조각, 도예 등의 분야를 넘나들며 2만 점이 넘는 작품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2만 점. 피카소의 죽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변함없이 감정을 자극하는 작품을 창조하고 있어서 여전히 활기찬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피카소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는데요. 현대미술의 아버지, 현대미술의 개척자, 현대미술의 파괴자, 현대미술의 마술사, 큐비즘의 완성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 미술평론가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미술사는 만약 피카소가 없었다면 세계 미술사는 반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다양한 미술 양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어떤 대상이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도전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카소는 40세에 판금 가공을 배웠고 60세에 석판 기술을 배웠으며 70세에는 도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피카소는 열정과 노력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자유자재로 표현해내는 그런 유능한 정말 마술사 같은 그런 화가였네요.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내면의 모든 것들 99.9%, 99.99%를 다 끄집어내서 표현하고 싶었던 표현의 달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카소는 입체주의 실험을 통해 형태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는데 헨리 무어나 프랜시스 베이컨, 제이콥 앱스타인 등이 이런 주제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예술 양식과 열정적인 실험 정신은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입체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에두아르도 파울리치는 조각과 회화 분야에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예술가들이 모든 재료와 매체를 창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피카소의 솔선수범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단순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대를 떠나서 다 그 분야를 뛰어넘어서 조소나 공예 이런 것들도 다 미술의 한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도예도 마찬가지고요. 판화도 있고 많네요. 목공도 있지 않을까요? 생전에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이죠? 나는 라파엘처럼 그리기 위해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쳤다. 창조의 모든 행위는 파괴에서 시작된다. 예술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상으로나마 창작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관객은 목이 막힐 정도로 흥분해야 하고 자신의 세계를 인식해야 하며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와, 이 말은 저도 시를 쓰는 그 창작자 입장에서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라파엘처럼 그리기 위해 4년이 걸렸지만 이건 어쩌면 모방의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방의 시기.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쳤다. 그가 추구했던 미술 세계가 바로 이거였군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것이 본래의 그림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예술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독자를 배려한, 관람객들을 배려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밋밋한 어떤 그런 감동이 아니라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상, 강렬한 인상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시금 재창조할 수 있는, 창작에 대한 어떤 열의, 또 창작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화가의 본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관객은 목이 막힐 정도로 흥분해야 하고, 자신의 세계를 인식해야 하며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세계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혼,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파블로 피카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안에 들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그 열망을 찾아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하고 솔직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